안녕하세요. 예, 예. 주말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일기 강의 진행되는데요. 뭐, 뭐 낯익은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시험 그 선수들만 모여가지고 항상 미소 시간은 그 경험자만 모여가지고 시험을 이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 듣는 사람 수준들이 그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또, 작년에 그 2차 시험 점수도 민소 점수만 가지고는 서럽지 않은 점수, 그러니까 빠지지 않은 점수를 이래 받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인사가 커버가 안 되니까, 그 인사에서 저점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면 미소 선택자들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다른 과목으로 이래 커버하려고 이래 많은 노력을 이래 하고 준비를 이래 많이 하고 계획도 그렇게 이래 찾게 되는데 작년처럼 행정이 의외로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변별력을 이래 경제 선택자들하고 이래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문제가 나와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안정권에 이래 들어가서 커버가 되는데 인사에서 저점을 이래 메울 수 있게 되는데 작년처럼 행정이 별로 변별력 없이 그러니까 경조 선택자들하고 변별력 없이 이래 나와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래 장담을 못하는 그런 시험이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이나 민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고득점을 하셨을 건데 고득점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 점수를 이래 받았을 건데 그것만큼 더 떨어져 버리니까 인사가 점수가 더 떨어지니까 그걸 메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인사 문제에서 신의료 우리 사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교재에서 브리타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뭐, 특정 강사님이 뭐, 찢어갔다라고 이래 말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문제고, 그런 건 다 응용해서 이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점수 차이가 좀 너무 이래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이래 갖게 되는데, 매년 한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해는 인사가 점수를 낮게 줬고, 어떤 해는,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낮게 줬고, 어떤 해는 또, 행정에서 점수를 낮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래, 그거는 이래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획도로 이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아마 특정 과목에서는 또 특이한 문제, 이상한 준비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래 항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인사는 조금 이래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재작년이 조금 이래 그나마 우리가 미소 선택자들이 조금 이래 많이 붙었던 문제가 재작년인데 2014년도 그때는 조금 예상되는 토픽이 이래 인사에서 출제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장수생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민소에서 장수생들이 재작년에 2014년도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 만약에 작년처럼 응용 문제 나왔으면 또다시 시험을 장담하지 못했을 건데 전형적으로 좀 암기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이래 많은 장수생들이 그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이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좀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인사를 이거 운에 맡기는 건데 나름대로 이래 방법이나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어차피 교재에서 소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이래 된다는 걸 이래 예상하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봐야 되고 일단은 민소 자체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송달은 완전 브리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달 자체가 출제 자체가 공시 송달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일반 보충 송달과 관련돼 가지고 출제가 이래 돼버렸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을 조금 이래 계속 이래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도 그렇고 재재작년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작년에만 특이하게 뭐 송달이란 특이한 논점이 나왔는 게 아니고 작년과 재작년도 이래 똑같이 이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조문이 송달과 관련돼서는 조문이 상세하게 이래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판례를 써주면 완전 고득점으로 갈 수 있었는데 판례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아마 객관식 시험을 봐야지 볼 수 있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매번 나오는 판례거든. 매번 나오는 판례가 되는데 주관식으로 이래 준비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판례를 쓴다는 건 아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사실 준비하는 사람도 거의 판례는 보기가 힘든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이래 쓰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쓸만했어요. 이성공이나 아니면 뭐 재수검지나 그다음에 뭐 사물관할 이런 것들도 개정사항들도 있었고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기 때 우리가 지금 매번 다음 주부터 바로 쪽지 시험을 이래 보게 될 건데
쪽지에서 다뤘던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출제됐습니다. 송달 빼놓고는 거의 다 출제가 이렇게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스타일은 조금 이래 그게 맞게 이래 그 준비해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무슨 말이냐면 특정 부분을 이래 찍어 가지고 이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요 쟁점을 파트마다 이래 중요 쟁점이 있으니까 중요 쟁점별로 이래 그 준비를 하는 게 이래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고 그게 오히려 다 모아 보면은 그 토픽을 이래 전부를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분량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파트마다 이래 중요 쟁점을 뽑아 가지고 이래 정리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래 그 외우는 그 스타일 그 분량하고 그래 그 비교해 가지고 그래 많은 분량을 이래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그 시험이 돼버렸다 지금은 돼버렸고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다는 보지 않더라도 중요 쟁점은 꼭 봐야 되겠더라. 아시 중요 쟁점은 이렇게 정리는 좀 해줘야 되게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강약을 둬야 될 게 외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읽고 넘어갈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민소는 그게 안 되면은 공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읽어주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돼 버리면은 그 공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아직까지 출제가 미출되는 부분도 꽤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상되는 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출제가 될 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아직까지 또다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50점 내지 한 75점까지는 아직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25분 5점을 이래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전혀 이래 도외시하지는 않고 그냥 계속 읽어 나가는 느낌으로 이래 책을 정리하고 최악의 경우는 그런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조문으로 버텨도 크게 이래 합격권에서 이래 여러분들이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그거는 나만 못 쓰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원생들이 못 쓰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거 맞추려고 하다가 중요한 거 놓쳐버리는 게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더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그 예선공이나 재수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안지를 못 써가지고 그 부분에서 점수를 충분하게 받아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받아냈다면 그 부분이 더 위험한 수험 공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번에 점수가 50점 후반이나 아니면 50점 중반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 자체에 대한 준비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60점은 넘고 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 문제 자체고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점 중반 정도 그러니까 60점 초반에서 중반 사이 그 정도에서 이렇게 받았고 물론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떨어지신 분 떨어졌지만 민소는 한 60점 중반 이 정도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놓고 다른 걸 노려야 됩니다. 아시죠? 일단은 민소 점수 자체를 일단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사나 나머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대한 우리가 덜 점수가 하락되지 않도록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적 차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거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매주 쪽지 시험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시험 보는 시간을 당기고 싶은데 이게 앞에 인사 마치는 시간이 있고 또 이동 거리도 있고 식사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당기기는 좀 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6시 반부터는 그냥 바로 쪽지 시험을 이렇게 볼 테니까요. 그 시험을 바로 그때부터 보고 최대한 20분을 넘지 않도록 쓰는 시간이 근데 이게 사례용으로 봐야 돼요. 지금 쪽지 시험을 사례용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단답형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고 답안 작성은 답안지로 나눠드릴게요. 답안지를 한 2-3장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답안지 자체에다가 그냥 문일, 문이, 문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을 때는 한 6문제 내지 한 7문제 정도, 단답형 사례가 이래 나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사례 문제를 좀 이래 풀어보시면서 이래 정리를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 따라오실 때 조금 이렇게 전범위를 그냥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습을 하셔야지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 대비해가지고 강의 계획표에 한 12개 정도 또다시 토픽을 이래 중요 쟁점을 이래 뽑아놨으니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좀 많이 암기를 하고 이래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강의 계획표에 있는 1기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래 정리하고 병합이나 아니면 사자나 이런 사망자 논점 이런 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병합이 나왔다 예비적 병합이나 아니면 사망자 소송 중 사망 소득 이전 사망 이런 게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가장 그 노멀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 시험이 나왔다 이래 봐야 돼요. 아시 노멀하게 이래 출제되는 시험이 출제된 거다. 이게 몇 년째 지금 찍고 있는 병합이 몇 년째 정도 계속 예상 문제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인데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나는 건지 하여튼 그 최근에 또 판례가 이시영 교수님 교재 제 단문집에도 이렇게 수록돼 있는데 이시영 교수님 교재에서 또 다시 또 새로운 그 최신 판례들 이 병합과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될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면 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문제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되버리는데요. 뭐 일단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병합은 반드시 1순위로 이렇게 잡았고 앞부분에서 당사자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당사자 표시정정과 그 피고 경정과 관련되는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은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그 변리사 시험도 그렇고 법무사 시험까지 나왔더라고. 그 작년에 법무사 시험까지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와 관련해서 표시정정과 그 피고 경정과 관련되는 그 쟁점들은 정말 각종 시험에 사법 시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묻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한두 명이 이거 관심을 가지면 그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가 하시는 분,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출제하시는 분, 그다음에 그 변리사, 그다음에 뭐 법무사 이런 분들이 다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다 다른 사람이 이래 들어갔을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출제를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학계에서 되게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핫이슈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핫이슈적인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정정 특히 그 관련되는 판례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래 오버하는 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좀 관련 판례들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고 길혜태도 마찬가지로 길혜태와 관련돼서 쌍불요 양쪽 불출석과 관련되는 소치와 간주 그와 관련된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되고 특히 변론 준비 절차에서 한번 빠지고 변론 기일에서 한번 빠지는 그런 것들이 이해 불출석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판례와 관련되는 쟁점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언급되셔야 되는 논점이고 처분권주의가 노무사 시험에 2번 나왔거든. 2번 출제가 이랬는데 물론 처분권주의가 2번 나와도 처분권주의를 빼고 갈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2번 정도 이래 출제했다면 변론주의는 한 번 정도는 물을 때가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변론주의를 아직까지 출제를 안 하고 있는 시험 자체가 처분권주의를 2번이나 내면서 변론주의를 안 낸다는 거는 그것도 또 이상한 측면이 있으니까 변론주의도 한번 반드시 출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례. 그러니까 사법시험처럼 유권들의 주장 속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좀 난이도 있는 판례보다는요. 그냥 소멸시 완성 주장을 안 했는데 소멸시 완성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소멸시 완성 주장을 했는데도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의 기초로 삼았을 때 그때 판결의 정당성 여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간단한 사례로 한 25점짜리로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논점이니까 그런 스타일이 노무사 시험 출제 경향에도 맞고요. 준비를 사자증이잖아요. 사실의 주장 책임. 그러니까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의 구별론 쟁점들 이런 것들 간접적 주장까지 써들어가야 됩니다. 간접적 주장까지. 그러니까 주장 없다 할지라도 우리 판례가 간접적 주장까지도 인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간접적 주장이 있었는지까지 검토가 이래 되셔야 되는데 간접적 주장은 거의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간접적 주장을 거의 판례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극히 딱 들어맞는 사례가 안 나왔다면 부정한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래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렸고 간접적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출제가 돼야 되고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완전히 마스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물론 연기 때도 외우셨겠지만요.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감을 잡으시면서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기에서 추가되는 게 임의적 당사 변경이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아까 말했던 피고 경정 때문에 그래요. 피고 경정. 피고 경정이 충분하게 독자적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고 경정과 제소전 사망으로 엮여서 나오면은 우리 판례가 따르는 당사자 표시 정정 그 부분하고 두 가지 쟁점을 정리를 해야 되고 법무사 시험은 비교 문제 나왔어요. 비교 문제.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의 차이점 이런 걸 출제를 했는데 일단은 왜 시기 제한을 가졌거든요. 피고 경정은 1심까지
1심까지만 이래 그 1심까지만 가능하도록 266조에서 이래 그 260조에서 피고 경쟁을 시기 제한을 이래 두고 이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효과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효과가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면은 소급합니다. 소급표가 처음부터 이래 그 정정 효과가 이래 생기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시효 중단 효과들 이런 것들이 그 처음부터 이래 그 소급 소재기부터요.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피고 경정해버리면 당사자가 교체돼 버렸거든. 교체돼 버렸으니까 경정 신청서 제출했을 때 그때 시효 중단이 되는 효과가 되는 그 발생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판례가 나와버렸어. 그와 관련된 이래 판례가 출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법무사 시험에서는 바로 내버렸더라고. 바로 출제했는데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 원고가 얘가 사망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해버렸거든. 알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소송 중에 얘로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바꾸려고 해요. 당사자를 바꾸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소전 사망은 모르고 제기하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얘를 피고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해버렸거든. 근데 이 판례 사안은 최근에 나오는 거는 알면서도 이래 제기해버렸어요. 알면서도 2014년도에 이 판례가 나왔는데요. 알면서도 당사자를 잡아가지고 소송을 이 사람을 피고로 해서 제기했을 때 그럴 때 이걸 당사자를 누구로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누구로 봐야 되는지 얘를 당사자로 봐버리면 이 사람을 이 사람으로 바꾸니까 동일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피고 경정으로 이래 바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때도 당사자가 상속인이다라고 해버리면 상속인을 상속인으로 바꾸는 거니까 동일성이 있으니까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보정을 이래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걸 당사자를 누구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래 생각해 보세요. 왜 알았는데도 얘를 피고로 잡았을까? 왜 얘가 죽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도요. 왜 이 사람을 피고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를 못 찾는 겁니다. 얘를 상속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얘를 찾았으면 바로 얘를 제기하면 돼. 얘로 이래 제기하면 이래 되게 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아니면 상속인은 분명히 있는 거는 이럴 같은데 어디에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 시효 중단을 위해서 일단은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기를 이래 해버리고 나중에 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얘 의사는 애당초부터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잡았거든. 그러면 얘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 의사로 봐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는 얘를 당사자로 봐야 된다고. 얘를 당사자로 보니까 따라서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보정하게 되고 따라서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보정하게 되니까 이거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되는 겁니다. 소급표가 이래 소재기부터 되니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 법무사 시험에 작년에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그 효과를 이래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래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핫 이슈다. 지금 모든 시험 민사소송법 문제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쟁점들이야. 당사자 표시정정, 피고경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아주 중요하게 이래 그 정리를 이래 해두셔야 되고 6번은 그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우리가 조합으로 한번 나와버렸어요. 재작년에 조합의 논점이 근데 그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물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그래서 조합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재작년에 이래 출제를 이래 해버렸는데 지금은 뭘로 나왔냐 그러면 조합으로 이제 낼 수는 없으니까요. 공유물 분할 정도로 해가지고 당사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한 명이 빠져버렸을 때요. 그럴 때 이거 보정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게 또 처분권주의하고 엮여가지고 왜 형식적 형성이 있거든. 공유물 분할이. 그래서 현물 분할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청구 취지 변경 없더라도 재량으로 재판 분할 명하는 거 이런 거 경매 분할을 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이래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논점하고 엮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고 청구 변경 자체도 뭐 가장 기본형의 문제니까 반소가 출제돼 버렸잖아요. 반소가 출제가 기출이 노무사 시험에 돼 버렸으니까 남아 있는 게 이제 청구 변경. 그 중에 교환적 변경 잘 봐야 돼. 이게 청구 변경을 통으로 내진 않을 거다 아마. 그래 통으로 내 가지고 청구 변경을 써봐라 이런 스타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청구 변경을 통으로 내진 않고 교환적 변경으로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할 때 피고 동의 있어야 되는지 뭐 그걸 낸다든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해오고 나서 다시 본래소로 이래 되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뭐 재소금지 그 논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형으로 그냥 교환적 변경할 때 동의 논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래 성격에 따라서 구소치와 신소적이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법적 성격을 이래 언급해 줘야 되고 소송상 합의가 그 부재소 합의로 해가지고
변리사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에 부재 사업이가 그 기출이 이래 돼버렸는데요. 재작년인가요? 부재 사업이 자체가 소송 합의로 해가지고 이래 출제되는데 부재 사업이 곧하겠지만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 부재 사업이가 항변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재 사업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항변상으로 다툴 수 있게 되게 되는데 우리 최근 판례가 이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부재 사업이가 있었다는 거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게 가능한데 이유가 신의칙 위반이에요. 신의칙 위반. 그러니까 부재 사업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거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저촉되거든. 저촉되니까 신의칙 위반이 돼버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은